네, 종목 상담 2부는 이 두 분과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이성우 이사 그리고 하창한 본부장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그럼 바로 다음 시청자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네, 가온 칩서요. 네. 네, 9만 원에 10%입니다. 아, 9만 원에 10%요? 네. 어떤 부분이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저기 4월 말에 한 12만 원에 매수가 돼서 네. 어저께 5% 추가 매수했는데 아. 오늘 또 내려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해서 고민이어가지고요. 그러니까요.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네, 두 분과 함께 전략 자세하게 세워보도록 할게요. 네. 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올 중립이 나왔습니다. 이성우 이사님께 중립 의견 여쭤보도록 할게요. 사실 오늘 외국인 반도체 매도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어제만 해도 좀 급등해서 물정은 추가 매수 하셨는데 매수가까지 가능할까요? 뭐 가능하다 생각으로서는 해보고 싶어요. 네. 이건 어찌 보면 이 희망까지 담긴 건데 시장에서 주장하는 바는 이게 디자인 하우스 쪽이다 보니까 만약에 삼성전자 파운드리 같은 경우가 발달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우리나라에서 디자인 하우스 같은 경우는 과거부터 부각이 되지는 못했는데 대부분 대만에 있는 쪽을 대응을 많이 했어요. 이게 TSMC 같은 경우가 워낙 발달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의 디자인 하우스들의 컨셉은 그래도 뭐 대만의 ASE란 회사를 표방하면서 우리도 기술력이 있다 이런 주장이었고 올해 3월에 이렇게 주가가 좋았던 이유는 반도체 사이클이 좋아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파운드리 할 수 있는 기업이 있고 디자인 하우스 쪽도 좋아질 수 있다라는 구조였어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반도체 기업들 같은 경우가 매출이 1회 강도로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 디자인 하우스나 이쪽은 뭐 10, 30 이런 식으로 잘 나올 수 있다 보니까 그를 반영해서 3월까지는 주가가 강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게 주가가 빠졌던 이유가 실적도 잘 나오지 않는 부분과 함께 파운드리 쪽 같은 경우에 디자인 하우스를 뭐 실적으로 가지고 오기에는 한계가 있었던 겁니다. 뭐 해외 뭐 ARM, 대만의 ASE 이런 기업과 비교를 했을 때 국내 파운드리가 잘 돼야지 좋아질 수 있는데 한계가 있어요. 삼성전자 파운드리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주가가 상대적으로 약해져 있는데 결론을 얘기해 볼게요. 우선은 추가 매수해서 나오는 시도는 할 수 있어 보여요. 뭐 단가는 한 5만 원 이하대 이럴 때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를 한 7만 원 정도로 낮춰서 비중이 지금 한 10% 정도시잖아요. 한 20% 정도까지 늘리면서 탈출에 대한 준비를 해서 한 7만 원 정도까지 올라왔을 때는 탈출하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나서는 우리나라 디자인 하우스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냥 저는 배제를 하고 보는 게 낫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7만 원 부근에서는 그때는 좀 비중 조절을 하자, 손절에 대한 부분도 염두에 두자라고 이렇게 의견 남겨드렸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네, A톤 네. 13,000원에 10%요. 13,000원이면은 뭐 한 2달 전에 들어가셨을까요, 시청자님? 예, 그렇게 됐을 거예요. 네. 그래도 오늘 급등 나와서 연락 주신 거죠, 시청자님? 나왔어요. 예, 조금. 네, 알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특별하게 궁금하실까요? 글쎄요, 이거 매수가까지 올라나 모르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두 분과 한번 전략 세워보도록 할게요. 네네. 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네, 긍정과 중립이 나왔습니다. 본부장님께 긍정 의견 들어볼게요. 이 종목도 전기차 화재 관련해서 엮여서 오늘 또 급등이 나왔거든요. 근데 좀 윗꼬리가 아쉽긴 해요. 매수가까지 가능할까요? 뭐 윗꼬리는 당연히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주가가 떨어진 폭이 크다 보니까 당연히 본전 심리에 따른 부분들 그리고 뭐 한 이제 시청자분께서는 13,000원이지만 한 12,000원, 11,000원대 뭐 이렇게 했었던 사람은 아마 물타기 한번 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물량들이 좀 나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고 좀 아쉬운 건 거래량이 좀 아쉽기는 하지만 이 회사가 지금 두 개의 모멘텀이 같이 붙어 있습니다. 로봇 관련된 부분과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그 화재 관련된 부분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오늘은 화재 관련된 부분에서 특징주로 쏠리면서 좀 주가의 급등이 있었습니다. 오늘 대부분의 좀 테마성 종목군들 중에서 사실 한 20% 이내만 살아남았지 나머지는 다 거의 다 윗꼬리가 달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치고는 그래도 12% 정도면 나름대로 좀 잘 버텨줬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 이 하락하던 물량들 좀 소화를 해야 됩니다. 어쨌든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크게 없다가 이제 붐하고 나왔고 그다음에 좀 가장 핫한 산업군들에서 지금 두 개 로봇은 막판에 좀 튀겨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SBB테크나 좀 막판에 좀 힘이 빠지긴 했지만 어쨌든 그것도 보픽 관련돼서 또 움직임이 나올 거고 그 충전이랑 또 이런 모멘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한 번 정도는 본전 근처는 올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본전에서 막 갑자기 뭐 16,000원, 17,000원 이렇게 간다는 얘기는 아니고 일단은 전후로 근처 한 플러스 마이너스 2, 3% 오면은 그때 한번 정리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좀 교체한다라는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신규 상장 종목인데 사실 신규 상장 종목은 초반 이게 좀 요때 왜 사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회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시면은 사실 접근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시장에서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그래서 관심이 이번에 생겼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급 플레이는 충분히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오늘 시간에서도 좀 충전 관련된 쪽이 조금 움직이고 있긴 하거든요. 화재 관련된 부분들. 그래서 전고체나 이런 쪽이 좀 일부 움직이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나온다면은 다음 거래일에 거래량이 좀 붙을 수가 있고 그런 부분이라면 또 한 번 정도 기회를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욕심 부리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A텀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자, 저희 계속해서 문자 상담 그리고 유튜브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은님께서 하나 머티리얼즈를 가지고 계십니다. 매수가는 69,985원이고요. 비중은 20%입니다. 자꾸 이사님께 반도체 종목 상담 요청을 드리네요. 우리 영은님께서는 손실이 굉장히 크신 것 같은데 하나 머티리얼즈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이성우 이사님? 지금이라도 손절해야 될까라는 점은 기다려 보는 거예요. 기다려 보는데 우리가 주가가 좋았을 때의 논리, 그다음에 주가가 하락했을 때의 논리 같은 경우는 주가가 좋았을 때죠. 7월 초반까지 좋았을 때가 이게 소모성 부품이에요. 링이죠. SiC 링 같은 경우가 보통 반도체 업황 같은 경우 뭐 가동률이 좋고 그럴 때 실적이 잘 나오다 보니까 글을 놓고 주가는 올라갔었는데 2분기 실적이 우선 좋지 않았고 하반기도 우리 생각보다는 좀 천천히 갈 수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 주가 같은 경우가 39,000원 정도까지 빠졌는데요. 그러면 우리 실적 고민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예상되는 영업이익이 한 485억 정도예요. 최악의 상황을 반영해보면 한 450억 정도. 근데 시가총액이 7,740억 정도까지 하락을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생각할 점은 많이 빠지면 이제 한 20% 정도 주가는 더 빠질 수는 있어요. 많이 빠지면 최악의 케이스일 때. 근데 그 20% 하락 같은 경우는 발생할 가능성이 낮기는 해요. 뭐 여기에서 추가로 빠진다고 하면 실제 가능성이 높은 거 한 10% 정도. 그런데 뭐 실적이 바로 안 나오니 시간은 좀 걸릴 수가 있는데 그래도 여기에서는 보유를 하고 가고 뭐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은 뭐 주가가 만약에 여기에서 시장 외의 요인으로 10% 정도 하락을 할 때 그때 같은 경우는 추가 매수에 대한 대응 부분을 열고 말씀을 드리고 또는 아니면 좀 여력이 있다라고 하면 반도체 쪽을 본다라고 하면 지금 약간 부품 소재 쪽보다는 대형주 쪽, SK 하이닉스 이걸 추격 매수하자는 점은 아니고요. 하이닉스 기준으로 만약에 가격대를 본다라고 하면 오늘 거래된 가격 같은 경우가 192,600원 정도 됐잖아요. 이게 저점 같은 경우 이런 가격대는 시장의 변수였고 한 18만 원 이하대 그럴 때 같은 경우 하이닉스로 현금이 있는 걸 매수를 해서 좀 대응하는 걸로 그렇게 열어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히려 교체 매매할 수 있을 만한 종목까지 말씀드려봤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창한 본부장님께도 또 추가적으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 반도체 종목 갖고 계신 분들 손실이 정말 크신 것 같아요. 거의 다 반토막 이상 나신 것 같은데 특히나 오늘 뭐 모건 스탠리에서 보고서도 나왔습니다. 반도체 피크아웃 염두에 둬야 된다라고 하기도 했고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삼전과 SK 하이닉스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하기도 했는데 사실
오늘 유한양행 이야기만 정말 많이 나와서 반도체 쪽 이야기는 많이 못 들어본 것 같아요. 반도체주 앞으로 전략 어떻게 세워봐야 될까요? 그거는 이제 엔비디아 실적이 나오고 가이던스가 어떻게 나오는지가 결국엔 핵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그들이 목표 주가 낮춘 거 뭐 당연히 센티적으로 영향이 줄 수 있고, 일단 피크아웃에 대한 얘기는 사실 뭐 이전부터 몇 달 전부터 있었습니다. 이제 국내 이제 특정 기관에서부터 좀 보고서가 나오기 시작을 했고, 최근에 한 두세 개에서 더 얘기를 했는데, 결국엔 얘기는 이거죠. TSMC에서의 이제 발주, 엔비디아 쪽으로 발주가 들어와서 생기는 그 총량 대비했을 때, 엔비디아로 주문이 들어간 HBM의 칩수, GPU의 습수가 더 작다. 요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공급에 대한 부분이 이제 수요를 또 뛰어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러면 이제 뭐 본격적으로 좀 피크아웃이 오는 것이 아니냐 요 얘기인데, 사실상 수요는 언제든지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의 수요를 가지고 향후 공급에 대한 캐파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 이건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또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 게 만약에 삼성전자가 콜테스트 통과해서 진행이 되면은 공급이 한 번에 빵 하고 늘어나긴 해요.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또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공급이 늘어나고 수요가 이제 공급이 과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단순히 이제 수요보다 공급이 더 늘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 하나로 피크아웃을 논하기에는 좀 애매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번에 월마트 실적 발표 이후에 좀 특징적이었던 게 뭐냐면, 전사적으로 AI화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만큼 지금 여러 가지 산업군들에서 AI화를 하고 있고, 뭐 SNS에서도 AI가 이제 추천하고 이렇게 좀 상품에 대한 이런 리코멘드를 한 것들이 실적이 굉장히 좋게 반영이 되고 있고, 많은 기업들이 그렇게 전산화를 바꿔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따른, 지금 우리는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런 것만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기업들이 바뀌고 있거든요. 그런 수요들이 다 나온다라고 했을 때 과연 수요가 지금 요 선에서 끝날까? 그거는 좀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라는 거죠. 물론 조심을 할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 네. 오늘 반도체에서 대거 매도가 있었고, 그다음에 2차 전지라든지 기타 쪽으로 수급이 좀 옮겨가는 부분들도 일부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거에서 조심을 해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엔비디아에 대한 실적이 잘 나오고 거기에 따라서 가이던스가 잘 나온다면 그런 얘기는 또 묻힐 수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 나온 이런 피크아웃에 대한 논란은 불과 얼마 전에 나왔었던 AI 고점론과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는 게 있는데, TSMC가 왜 실적이 잘 나왔는지, 그리고 캐파를 왜 늘려나가는지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렇게 치면 변압기 같은 경우도 뭐 공급량 나중에 늘어나면 피크아웃 얘기 또 바로 나오겠네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캐파를 증설을 한다는 거는 그런 회사들이 앞으로의 수요도가 더 늘어날 걸 감안해서 미리 공급을 늘려나가는 과정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게 항상 맞다라는 부분은 아니지만, AI 관련된 부분이 지금 이제 산업에서 성숙기는 아니잖아요. 지금 성장하고 있는 부분인데 저는 초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게 무궁무진한데, 지금 마치 산업의 성숙기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아시겠지만 우리 인터넷 처음에 나왔을 때 그 시대, 그리고 휴대폰의 시대, 이런 거 열렸을 때 굉장히 길게 갔습니다. 그런 사이클적인 부분들을 꼭 고려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직은 뭐 피크아웃 우려할 만한 타이밍은 아닌 것 같다. 일단 다음 주에 엔비디아 실적 확인하고 좀 접근해보자라고 이렇게 반도체 주들에 대한 전략까지 세워주셨습니다. 그럼 저희 계속해서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샵 2034 문자 메시지로 종목 고민 굉장히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요. 유한양행 가지고 계신 시청자분이세요. 매수가는 97,100원에 30%이십니다. 앞으로의 전망이 궁금합니다.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는데요. 이성웅 이사님께 네. 여쭤볼게요. 오늘 시장의 주인공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앞으로 어떤 전망 예상하세요? 부정적일 건 없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주가 반응 같은 경우가 이런 식으로 나온 게 우리나라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세론의 나날인가요? 세론 얘기들 네. 많이 하고, 정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원래는 기본 한 12만 원 이상으로 주가가 올라갔어야 돼요. 이론적으로. 가지고 올 수 있는 시장 자체의 규모 한 40조, 가지고 올 수 있는 매출 한 7조, 거기에서 개런티 되는 영업 로열티가 한 800억 정도,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한 12만 원 이상은 올라갔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아침부터 시가를 못 지키고 매도가 나왔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끝난 겁니다. 끝나고 나서 쫙 밀렸어요. 내일 또 우선 밀릴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이 대량 거래 여파 같은 경우는 한 며칠은 갈 거예요. 9만 원을 깨질 수도 있겠죠. 8만 원 중반까지도 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는 뭐 이 매도가 마무리되고 수급적으로 보더라도 오늘
수급이 흘러간 게 개인 주체만 매수를 하고 기관 같은 경우는 기계적으로 이런 식으로 매도를 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건 이론적으로 수익을 감안했을 때는 기본 12만 원 이상 올라갈 수 있는데 시장의 반응은 그게 아니다. 우리는 매도를 하겠다라고 택한 거고 지금 매수가가 97,100원 정도 되시잖아요. 8만 원 중반 정도까지도 뭐 수급이 꼬인다라고 하면 하락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시고요. 그리고 나서 단가를 낮추는 추가 매수 부분 그거를 열어둡니다. 왜냐하면 수급에 대한 매도가 좀 마무리되면 주가가 좀 정상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열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또 유한양행 우선주로 유한양행 대신에 네. 수급이 좀 몰린 것 같은데 그럼 이 우선주와 유한양행의 수급 움직임은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사님? 우리가 시장 안에서 보면 프로그램 매매 같은 경우가 영향을 미쳐요. 종목들 보면. 그게 유한양행 같은 경우가 대부분 이런 식으로 시간별, 일별로 보면 프로그램 매도가 이틀 연속으로 나왔어요.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장 역대급으로 크게 나왔거든요. 이게 기계가 매도를 내놓은 거죠. 자동적으로. 그런데 우선주 같은 경우는 보면 프로그램 매도가 없어요. 프로그램 매매가 없는 거죠. 뭐 손매매 이런 것만 들어가니까 우리나라 시장이 참 수급의 영향, 프로그램의 영향을 많이 받는구나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가 그래서 종목이 안 돼라고 하고 패스하기보다는 프로그램 매매가 들어오는 대형주들 비슷한 시간대 대비해서 프로그램 매수가 강한 쪽 같은 경우는 그를 활용해서 대형주 플레이가 좀 가능한 거죠. 이 말도 안 되는 흐름이거든요. 이런 게 참 마음이 좀 아쉽네요. 네, 알겠습니다. 유한양행 우선주 오늘 급등한 반면에 유한양행은 오늘 장대 음봉을 보였습니다. 갖고 계신 분들 앞으로의 전략 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네이버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1667번님께서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매수가는 15만 7천 원에 30%인데요. 신규 진입했는데 괜찮을까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신규 진입하셨다라고 하시는데 잘 들어가신 거 맞으실까요?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네이버를 그렇게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를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러니까 네이버가 참 그 사람들을 유혹을 많이 하나 봐요. 맞아요. 왜냐하면 이게 뭐 실적이 좋아지고 이런 거는 맞습니다만,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그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영광을 가졌었던 그 주가 그리고 그때의 그 실적 모멘텀들로 봤을 때 현재의 이런 네이버의 이런 흐름이 명확하게 뭔가 정말 바닥권에서 많은 사람들의 매수를 끌어낼 수 있을 정도의 뭔가 모멘텀이 있는가? 저는 지금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사실상 괜찮은가요? 라고 질문을 하실 거면은 사기 전에 좀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왜 사고 나신 다음에 의사결정을 하시려고 하는지 그것도 좀 의문이고, 제가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딱 하나입니다. 외국인 수급이 우리나라에서는 영향력을 미치는 게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근데 외국인이 계속 이 고가 부분에서도 계속 이 저가 부분에서도 계속적으로 팔고 있고, 지금 주가가 워낙 많이 떨어졌으니까 뭐 네이버 한번 또 기회 주겠지 이 생각으로 좀 담는 거거든요. 물론 이게 타이밍이 잘 맞췄을 때는 이렇게 단기적인 좀 큰 랠리들을 한 번씩 먹을 수 있기는 해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충분히 많이 내려와 있고 사실 기술적으로는 언제든지 또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자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자리가 아니라 떨어지는 부분에서 만약 이런 자리라면 어떻게 하실 거냐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실적으로만 믿기에는 사실상 이런 플랫폼주 네이버나 카카오의 움직임이 그렇게까지 저는 긍정적으로 보이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사실 바닥권에서 좀 수급이 받쳐줘야 올라가는데 그러지 못한다라는 부분에서 뭐 단타로 들어가시거나 하면 모르겠지만 사실 비중도 지금 거의 다 30%면 이거 이제 더 떨어졌을 때 대응을 거의 안 하겠다라는 비중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비중이 너무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만약에 역배열이 아니고 좀 추세라도 돌렸으면은 사실 비중 좀 태워도 되죠. 근데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비중도 너무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차라리 많이 떨어져 있는 거를 보신다면은, 만약에 요거 네이버를 진짜 보실 거면 금리 인하를 해서 네. 진짜 본격적으로 성장주에 정말 수급이 좀 쏠릴 때 그럴 때나 좀 관심을 가지시면은 저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이렇게 의견 남겨주셨고요. 교체 매매에 대한 의견까지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8336번님께서 3천당 제약을 가지고 계세요. 매수가는 19만 8,780원에 40%입니다.
하락폭이 커지는데 매수가까지 올라올까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이상훈 이사님께 여쭤볼게요. 삼천당제약 잘 나갔는데 3거래일째 하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시장에서 기다리는 뭔가들이 나오는 게 지연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공식적으로 뭔가가 나온다라고 밝힌 적은 없지만 시장에서는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뭐 아일리아 시밀러의 미국 부분을 가지고 오는지 또는 뭐 일본의 그런 그 비만 치료제 관련된 부분에 판권을 갖고 왔는데 추가로 다른 국가는 가지고 올 수 없는지 좀 그런 부분을 궁금해하는 상황이고요. 이게 언제 나올지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주가의 반응들을 보는 겁니다. 자칫 이때 어떻게 보면 좀 우리가 속는다라고 해야 되나? 8월 7일에 뭐 주가 반응들, 그 다음에 8월 16일에 이 반응들 뭔가 있는 것 같은 주가 흐름. 그런데 우리가 주가의 반등만 단순히 보기보다 거래가 어느 정도 발생을 하는지 평균 한 달을 보시거나 아니면은 뭐 평균을 보시거나 이렇게 해서 거래가 좀 더 터져주는 걸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그러면서 주가 반등만 나왔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관찰할 점은 기술적인 부분에서 어디에 지지를 받을 때 우리가 추가 매수를 해야 되고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네, 의미가 없고 거래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대량 거래 발생했을 때 그때는 그래도 뭔가 의미 있는 소식이 있구나라는 걸 보고 그렇게 접근을 하는 게 지금 상황에선 좀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 한 4월, 5월 이런 상황에서는 아일리아 시밀러 유럽 같은 경우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정황 그게 높으니까 주가는 그런데 한 10만 원대이기 때문에 크게 뭐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은 없었거든요. 근데 다시금 주가가 또 한 10만 원 근처에 와요. 그랬을 때는 또 크게 부담은 없어집니다. 예. 그렇다 보니 지금 상황에서는 뭔가가 언제 나올지 모르겠으나 대량 거래가 발생했을 때는 그걸 내포하고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걸 한번 관찰해 보자라는 점이고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 그 부분도 좀 고려를 해 보시길 빕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천당제약 자세하고 또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계속해서 전화로 시청자님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인터플렉스.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15,300원에 20%야. 15,300원에 20%요. 예. 어떤 부분이 궁금하실까요, 시청자님? 그 방송이나 뭐 리포터 보면은 실적도 좋다라고 하는데 네. 이거 움직이는 폭이 뭐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네. 앞으로 전망이 어떻는지 싶어서 전화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전망 어떤지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일단 두 분의 의견부터 먼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오, 올긍정 나왔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께 긍정 의견 여쭤볼게요. 그래도 검은 월요일 이후에 계속 좀 추세는 잘 돌려주고 있거든요.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할까요? 사실 뭐 좀 이제 갤럭시에 대한 판매에 대한 네. 일부 부진? 약간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좀 주가가 눌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뭐 현재 주가에서는 사실 손절보다는 좀 하반기 모멘텀들을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다음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증권가에서 지금 목표가 아마 19,000원 이상으로 좀 부르고 있는 걸로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적이 안 나오는 것도 아예 안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제품 믹스라든지 또 이제 갤럭시 링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서 수혜를 좀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단기적으로 좀 추세가 무너졌기 때문에 좀 답답하실 수 있겠지만 일단은 그냥 홀딩을 하고 계셔도 이런 제품 믹스라든지 그런 부분들만 나오더라도 뭐 본전까지는 좀 다시 돌아올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사실상 이런 이제 추가적인 뭐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좀 추가적인 수혜가 나오면은 그 이상도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제 비중이 만약에 한 10% 정도면 지금 부분에서 좀 비중을 확대해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 소형주 치고는 20%면 사실 좀 많이 담으시기는 했어요. 그래서 뭐 현재 시점에서 비중 추가를 바로 말씀드리지는 않을 거고요. 만약에 추세가 확실히 좀 돌리는 부분에서 속도감을 좀 내고 싶을 때 그럴 때는 좀 의사결정을 해줘도 될 것 같지만 현재 지금 좀 추세를 돌리려고 하고 있는 상황 초입 부분이기 때문에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이제 20%나 닫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조금 답답하시겠지만 그래도 조금은 시간을 좀 부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비중도 축소하지 않고 일단 홀딩해가지고 조금 더 좀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일단 홀딩에 대한 의견 남겨드렸습니다. 두 분 모두 긍정 의견 드렸으니까요. 우리 청자님 계속해서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문자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9400번님께서 한국 석유를 가지고 계십니다. 매수가는 21,700원에 20%, 단기 전망이 궁금합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이성우 이사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아마 뭐 중동 리스크 나왔을 때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지금 18,000원 부근까지 밀렸는데 단기적으로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이런 게 중동 이슈 외부 변수에 따라서 움직이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유가 같은 경우가 강해야지 또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반응을 합니다. 네. 지금은 유가는 뭐 그렇게 강한 측면은 아니죠. 한 박스권으로 흘러가는데 중동 변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예,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는 비중을 우리 포트에서 크게 갖고 가기에도 좀 한계가 있고 주식 비중이 높다라고 하는데 막 뭐 선물의 해지 수단 이런 거를 활용하기 그러면 뭐 외부 변수 그게 있을 때 이런 종목을 매매는 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의 전망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중동 그 부분이 확전의 형태는 지금 나타날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요. 왜냐하면 뭐 미국 대선 직전 기간에 있다 보니까 근데 여기에서 좀 한번 뭐 반격의 형태가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럴 때는 좀 나와주는 대응 부분, 그다음에 추가 매수를 기술적으로 잡아서 뭐 기준봉을 두고 또는 지지 이평을 두고 그렇게 접근하면 해당 종목은 맞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외부 변수에 따라 움직이다 보니까 그래서 좀 한번 어떻게든 주가 반응이 있을 때는 이런 종목은 나와주는 걸로 이 다음에 접근은 변동성이 줄었을 때 들어가서 변동성이 터질 때 나와주는 그 하나의 접근 방법을 좀 연결해서 보시면 다음에는 좀 수익과 연결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유가의 움직임과 좀 연동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4776번님께서 부광약품을 가지고 계세요. 19,800원에 45%입니다. 손절대 추가 매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는데요. 우리 총장님 매수가를 보니까 아마 한 2021년 부근에 들어가신 것 같기도 합니다. 정말 지긋지긋하셨을 것 같은데 하차원 본부장님께 전략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손절, 추가 매수 어떤 전략 세워주시겠어요? 추가 매수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저는 부분 손절을 하면서 좀 갈아태우는 움직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시청자님 다음번에 우리나라 지수가 막 완전 폭락하고 할 때잖아요. 그럴 때가 이런 종목 딱 까야 할 때 딱 좋은 시점이에요. 네. 그럴 때는 이거 다 정리하시고 바로 지수 ETF 그냥 담으시면 됩니다. 다음번에 만약에 점점 정리를 하긴 하시겠지만 그런 기회가 오면 그럴 때 한번 제대로 배팅이 들어가야 뭔가 복구가 돼요. 근데 그거 이제 뭐 개별주 들어가면 사실 답이 좀 안 나오고 지수가 명확하게 떨어지고 이제 주변에서 다 곡소리 나올 이거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얘는 뭐 블랙 면대에서 떨어져도 뭐 거의 기별이 안 가거든요. 그럴 때 이제 자금을 빼서 하시는 게 맞고요. 일단 전 추가 매수는 금지입니다. 왜냐면 일단 실적도 별로 좋지 않고 지금 정도 평단에서 마이너스에서 본전 찾으시려면 45% 비중 한 450%는 담아야 될 겁니다. 10배 정도 담아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다른 종목군들 좀 안정적인 대형주 위주로 수익을 내셔가지고 조금씩 부강약품의 주식수를 줄여나가는 과정으로 가야지 이게 사실상 이게 단순히 30-40% 물려도 대응하기가 어려운데 이 정도면은 사실상 이제 뭐 우리가 올라가야 되는 요구 수익률이 한 600% 정도 필요하나요?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거든요. 400%군요. 400%이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좀 갈아 끼우는 방향이 필요하다. 일봉상으로는 그 매수가가 보이지도 않아요.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홀딩에 대한 의견 남겨드리지만 비중을 조금씩 줄여보자라고 이렇게 의견 남겨드렸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힘내시길 바랄게요. 자, 아쉽지만 저희 종목 상담 오늘 여기서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